안녕하세요. 저는 곧 70세가 되는 여성입니다. 많은 이별을 겪었고, 이제는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형제, 친척들과의 이별도 있었습니다. 고향과의 이별, 남편과 함께 살 줄 알았던 곳에서의 이별도 있었죠. 그중 제 자식들과의 이별은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건강을 위해 고향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에서 시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고, 이후 펜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은 예상보다 잘 되었지만, 그로 인해 제가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개선되었지만, 통증으로 인해 펜션과 가정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쏟아지면서 관광지 경쟁이 치열해졌고, 우리 펜션은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빚을 지며 생활비를 겨우 맞추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제 소소한 행복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며 자식들의 결혼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들어섰으면 결혼해야지. 그쪽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겠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하니? 엄마가 금전적으로 널 도와줄 준비를 못했는데? 엄마 은돈이 하나도 없으세요? 자식한테 이런 말하기가 민망하긴 한데 돈이 없긴 없어. 너도 알다시피 펜션이 잘 안 된 지가 몇 년 됐잖니? 그런데 왜 그러니?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해? 실은 당장 결혼해야 하긴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여기에 있고 지금 운영하는 학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가 다른 학원에 다니는 건 무리가 있어서 여기서 자리 잡으려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 때문에 옆 도시에서 자리 잡고 시작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받은 아파트가 이리저리 돈 빌리고 대출을 받아도 1억 정도가 모자라요. 당장 그 큰 돈이 없긴 한데 그래도 구해봐야지. 네가 필요하다는 돈인데. 그래, 우선은 알겠다. 돈은 내가 구해보기로 할게.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언제 소개해줄 거니? 그 당시 저에게 돈 1억은 무리였어요. 펜션을 내놓을 생각도 해봤지만 내놓는다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아들의 부탁이니 어떻게든 돈 1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든 하나라도 팔아서 돈 1억을 맞추려 펜션도, 땅도 내놓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기도 했죠. 그런데 담보 대출이 껴있는 펜션이나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거기다 제 사정을 다 아는 지인들 역시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결론적으로는 결국 1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당돌하게 나왔어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말이죠. 그 도움을 못 주신다고요? 지금 당장 1억까지는 무리일 것 같구나. 아니면 우선은 전세로 살다가 펜션이든 땅이든 팔려서 돈이 생기면 그때 가는 걸로 하면 어떠니?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데 전세를 들어갔다가 또 언제 다음을 기약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난 어머님께서 안 드실 줄은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주신다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어머님께 받은 돈이면 끝 줄 알고 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또 돌아다녀야 하는 거야? 내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제가 돈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 불만일 수도 있겠고, 당장 집과 관련된 계획을 수정해야 하니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처음 본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요즘 아이들 모습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대화를 나누며 며느리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돈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병적으로 내 거를 따지더라고요. 그게 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근데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제 가치관이 기존의 나이 드신 분들의 한국 정서와는 잘 맞지 않아요. 저는 좀 개인주의적 성격이라서요. 또 받은 만큼 주자는 게 제 가치라 어머님께서도 제게 해주시는 것 이상의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간이 됐든 만남이 됐든 선물이 됐든 간에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니? 받는 만큼 주다니. give and take. 어머님께서 제게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잘하겠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솔직히 그게 공평하고 마음 상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받는 만큼 줘야 공평한 거니까 아이 그래도 가족 간에 뭘 그렇게까지. 아니죠. 그래서 예전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문제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해주는 만큼 하면 자기가 한 걸 그만큼 받는 거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서로 가족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가 어떻게 칼로 자르듯이 딱딱 맞춰서 살 수 있겠어요? 더욱이 가족이라면 상황에 따라 내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애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일이 부모로서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았거든요. 거기서 한마디를 했다가는 도와주는 것도 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뱉었던 말처럼 정말 칼같이 받은 만큼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에게 하는 것과 자기에게 하는 것, 또 손녀에게 하는 것까지 정확히 나눠서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꼭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을 여러 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 뭘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 친구 집으로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났죠. 자식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연을 끊을 수도 없어 괴로운 시간을 몇 년째 보내던 그때 제게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첫째 아들 내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첫째가 결혼할 때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한 걸 봐서 그런지 애초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세 사이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제가 보증금이라도 보태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절했죠. 어머니, 다 큰 자식 장가 보내는데 무슨 도움을 주세요? 결혼하면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이면 펜션 손봐야 하는 곳에 쓰는 게 낫죠. 저흰 괜찮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집도 저희 생활하는 데 딱이고요. 네. 어머님이 말이 맞아요. 짐도 많이 없고요. 고생하면서 집을 늘려야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잖아요. 정말 저희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집이 멀어서 많이 서운하시죠? 안 그래도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 저희가 집을 멀리 구해서 왔다 갔다 걸어서 다니실 수도 없고 죄송해요. 그 대신에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가 뵐게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첫째나 둘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없이도 잘 살았으면 했죠. 그런데 둘째는 자주 찾아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펜션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차를 몰고 와서 확인해 주기까지 했죠. 정말 고마웠지만 자식들 간 차별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특별히 더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에 집 뒤 산이 무너지며
토사가 집을 덮쳤습니다. 저는 겨우 탈출해 마을로 내려갔고 첫째 아들 집으로 갔죠. 그때 물에 젖은 저를 보고도 며느리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했어요. 미안하다. 자고 있었을 텐데 많이 놀랐지? 그 다름이 아니라 뒷산이 무너져서 집을 덮쳤지만 집이 나을 것 같아서 왔단다. 불편하겠지만 며칠만 신세 좀 지자.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신세를 지신다고 저희 집에서요? 어머님,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게 연락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야밤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신세를 지겠다는? 나도 너희 놀라지 않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집에서 바로 뛰쳐나오느라 휴대폰을 못 챙겼지 뭐냐. 많이 놀랐니? 미안하다. 놀란 것도 놀란 건데 저희 집에서 신세 지겠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저희가 이 집 사는데 돈도 안 보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시겠다고요? 그러지 말고 임시 대피소인 학교로 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이 다른 때면 내가 알겠는데 내 집이 무너진 상황에 잠시 아들네 집에서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니? 집 사는데 돈 보태준 게 없다고? 보태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희 남는 방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급하게 계획 바꿔야 해서 이 사람이 지내던 집으로 오게 됐고 그 사이에 아파트만 올라서 결국 여기에 붙잡혀 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때 만약 어머님께서 조금만 보태주셔서 저희가 저기 있는 아파트만 갔더라도 남는 방이 있으니까 더 넓으니까 방 내어드리죠. 거기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족이라고 해도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 집 사는데 어머님께 받은 게 없으니 오늘 신세 지겠다는 말씀에 긍정적인 대답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지낼 곳이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 대피소도 있고 서방님 집도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되죠. 안 그래요? 뭐? 네가 정말... 너 도대체 내 눈에 내가 뭐로 보이는 거니? 아무리 속물이라고 해도 이기적이라고 해도 내 남편의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이러는 거 규영이 알아? 지금 규영이 집 안에 있니? 예. 주영아, 너 좀 나와 봐라.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건지 좀 들어봐. 왜 이러세요? 이웃들 피해 가게, 그리고 규영이 학원 학생들이랑 캠프 갔어요. 집에 없다고요?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대피소나 서방님 댁에 가서 쉬세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해도 안 되겠으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속물이고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하지만 집이 무너져 도움이 절박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줄은 몰랐죠. 거기다 문전박대의 이유가 고작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지 않아서라고 하니 황당해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황당해 폭우가 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미 문이 닫힌 아들의 현관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내리는 폭우 속에 있었던 저는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도 멍하니 정신을 놓은 채로 있었죠. 그러다 산사태와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 걱정에 대피소를 찾아온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둘째 아들 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내기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둘째 아들네에게 알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테니까요. 최대한 조용히 둘째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번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해결이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죠. 처음 제가 생각한 복수는 아주 평범한 수였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였죠. 쉽게 말해서 아들에게 일러 바치는 거였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집이 무너져 급히 찾아온 시어머니를 집 앞에 우두커니 세워뒀다는 말에 아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까지는 제가 며느리에게 화가 나는 일을 당해도 저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입 다물고 참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 일로 아들이 괘씸한 며느리와 이혼하든 싸우든 상관하지 않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괘씸하고 이기적인 며느리의 신보와 태도를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일과 정반대로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옹호하고 나선 거죠. 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엄마를 집 안으로 못 들였을 거예요. 뭐, 귀영아, 너 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사정. 아니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이 무너진 시어머니를 집 앞에 세워둘 수가 있어?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 겨우 몸만 챙겨서 나온 시어머니를? 설령 걔한테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일이 이해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넌 내 엄마가 내 처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람도 엄마를 집으로 못 들인 사정이 있을 테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겠다고 한 거죠. 아, 그리고 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 성격 잘 아시면서. 아들이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민이도 있는데? 뭐라고? 아들이 너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엄마 집이 무너져서 도움 청할 것도, 당장 머물 것도 없는데 어느 아들 집으로 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리. 내가 누구 아들네로 찾아가야 며느리 심기를 안 거스를까 고민해야 하는 거야? 집은 무너지고 폭우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너 정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아무리 내 처가 소중하다고 해도 엄마 이제 뒷전이라 해도 넘어왔다고 생각 안 드니? 편을 들더라도 적당히 들고 어느 정도 편들 만한 걸 가지고 들어야지. 지금 이번 일이 편들고 있을 일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엄마 앞에다 무릎이라도 꿇게 하고 욕이라도 할까요? 그럼 엄마 만족하세요? 그렇게 만족하시고 아들이 이혼하는 꼴까지 보면 더 만족하세요? 아들 이혼하는 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냐고요? 엄마, 지금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위로받으려고 하소연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 어떻게 좀 해달라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 뻔히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면 저보고 제 아내랑 싸우고 이혼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엄마,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바라시는 거면 제가 대신 할게요. 죄송해요. 하필 그날 학원 캠프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부턴 그 사람한테 찾아가시거나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아니면 미니 재수 씨한테 연락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 사람 대신 죄송하다고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넌 지금 내한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니? 내 처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든 더한 수모를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정확한 대답을 하세요.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상관없어요. 엄마, 원하시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산다고 제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넘긴 거예요. 엄마, 무조건 제가 하는 이야기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엄마도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대하지 않고 살면 부딪힐 일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잘하면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제가 한 사과를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고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부터 내 처에게 무시당한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구나?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내 처에게 그런 일을 당했지만 걔는 아무 잘못 없고 굳이 찾아간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 그랬구나. 내가 잘못한 일이었어. 그래, 알았다.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으니 그만 가봐라. 내가 이번 일 가지고는 너 그리고 내 처 부르는 일 절대 없을 거야. 테니, 그만 가봐. 설마 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옹호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객관적으로도 며느리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며느리를 욕하고 분노할 이야기였죠. 그런데도 제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처와 다투기라도 할까봐 제 편을 들더라고요. 거기다 이제까지 제가 자기 처에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충격이 커서 그런지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말을 계속 곱씹어보며 이게 맞는 말인가 저 자신에게 되뇌었죠. 그러다 순간 울컥하고 분노와 서러움이 솟구쳤습니다. 아들에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저 대신 아들놈과 며느리의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남편 없는 나이든 노인네로서의 서러움이 올라왔죠.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용광로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죠. 더 이상 아들놈을 제 배로 낳은 아들이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놈도 그렇고 그 못된 며느리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꼭 제가 느꼈던 수모와 분노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게 자식을 낳은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해도 먼저 어미를 버린 아들에게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제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가 찾아오고 나간 뒤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제가 걱정돼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 얼굴에 남아있던 자국을 보게 됐어요. 또 서러움이 차올랐던 저는 둘째에게 지금까지 숨겼던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 조금 전 첫째 아들 입에서 들었던 이야기까지 전부 말이죠. 그러자 둘째 아들은 두 사람의 행동에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아비라서 그런지 형과 형수를 욕하거나 화를 내진 않았죠. 두 주먹만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둘째의 모습을 보자 걱정이 됐어요. 둘째가 자기 아버지를 닮아 윗사람 말도 잘 듣고 성격도 순하긴 한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참질 못하거든요. 그게 학교 선생이 됐든 친척 어른이 됐든 자기 형이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를 알았던 제가 둘째를 진정시켰습니다. 첫째가 걱정되거나 형제 간의 다툼 때문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면 인정사정 없는 둘째가 괜히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될까봐 둘째를 진정시켰던 거죠. 규민아, 너네 형에게 찾아갈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그 생각 버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찾아간 내 잘못이고 애초에 그런 애를 며느리랍시고 받아들인 내가 잘못한 거지. 걔가 내게 한 행동들도 내 형이 그 애 치마폭에 휘감겨서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전부 내가 자초한 거다. 이제 걔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다음번부터 이런 일 없을 거다. 걔들 얼굴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열낼 필요 없어. 괜히 나 때문에 형이랑 다툴 필요도 없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형이랑 형수는 인간들이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요. 어머니께서도 가슴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형 나가고 계속 방 안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저 형이라는 그 인간 절대 가만 못 둬요. 자식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것도 어머니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아는 놈이가. 그러다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는 놈이 동생이라고 봐줄 것 같니? 네가 걔를 조금만 건드리면 가만둘 것 같아? 흥분한 너는 말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에게 없는 말도 지어내서 너 신고할 거야. 그러다 너 잘못되면 내가 너랑 은경이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어떤 마음이겠냐고. 자식이라고는 너랑 은경이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해라.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너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제가 형에게 당한 일과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보였어요. 둘째 아들의 눈물과 들썩이는 어깨를 보며 첫째 아들에게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에게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제게 더 잘해준다고 둘째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딱히 더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에 수많은 감정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 그런 둘째에게 이제까지 받은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며느리에게 복수할 행동을 말이죠. 저는 눈물을 훔치는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설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둘째 아들의 대답을 듣게 됐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한 달이었죠. 움직였던 만큼 준비가 얼추 끝났던 상황이었어요. 첫째 아들 내에게 한다던 복수가 말이죠. 저는 첫째 아들 내를 홍수로 인해 무너졌던 제 집으로 불렀어요. 첫째 아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날 이후로 처음 두 사람을 보게 된 날이었죠. 두 아이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게 어떤 연락도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저번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무너진 집에 관련된 연락도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연락한 저에게도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순순히 따르진 않았어요. 아, 엄마.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또 왜 이러세요? 그때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야 하는데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너희 두 사람 부르는 거다. 그리고 이번 연락을 마지막으로 다신 너희 귀찮게 안 해. 그날 이후로는 너희가 내게 연락해도 받지 않을 거야. 필요하다면 각서라도 써서 약속해 줄 테니 그날 만나자. 만나서 확실히 하고 싶으니? 부름에도 만남을 기피하는 아들의 태도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첫째 아들 내를 보며 반갑기보다는 빨리 그날의 용무를 마치고 싶었죠. 저는 무너진 집을 보고 놀라고 있는 첫째들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곧장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아직도 안 고친 거예요? 비가 안 온 지 꽤 됐는데 왜 아직까지? 설마 집 고치는데 도와달라고 연락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견적 나온 값 알려주시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잘 알아듣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도 저희에게 손 벌리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이러시는 거 정말 못된 행동인 거 아세요? 옛날이야 자식이 자기 거 내주면서 사는 게 효도고 도리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드 테이크의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관련해서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시면서 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너희 말하는 게 참 웃기다. 너희가 여기 나타나고 내가 한마디라도 했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너희들끼리 지레 짐작하고 말을 만드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언제 이 집 고쳐달라고 했다고?
나 너희한테 부탁이나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부른 거지. 그리고 너 말 잘 꺼냈는데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내 가치관, 너희가 주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그렇다면 여기 사인해라. 그래야 너희나 나나 앞으로 주고받는 것 없이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안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게 뭔데요? 유료본 반환 청구 포기각서? 그럼 저희 보고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도와준 게 없다고 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집 앞에서 그 비를 막고 있어야 했잖니. 거기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자꾸 크게 뭘 얼만큼 해주고 안 해주고 가지고 너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내 가치관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부모 대접, 시어머니 대접받지 않을 거면 내 재산 증여해줄 필요도 없는 거잖니? 내 가치관인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내가 너희에게 받는 게 없는데 내 걸 왜 줘? 안 그래? 그래서 나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둘째 민희에게 내 재산 다 주려고 한다. 이 집도 저 땅도 다 같이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이 집도 무너진 채로 둔 거고. 어차피 이 집 포함해서 땅 팔면 땅 산 사람도 이 집을 허물어야 할 텐데, 나 잠깐 살겠다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 돈 더 들 필요가 있겠니? 자, 그럼 내 얘기 이해했을 테니 얼른 도장 찍어라. 너희 내가 가지고 오라던 도장은 가지고 왔지? 우선 도장 찍고 다음에 내가 알려준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은 다음 둘한테 증여하면서 이 서류도 법원에 신고하는 걸로 끝내자. 뭐 하고 있어? 얼른 도장 찍고 끝내자. 제 입에서 제 앞으로 된 집과 땅을 전부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제가 설마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했고, 며느리는 이제 와서 그게 잘못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건 차별이야. 그리고 받아도 장남인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규민이가 왜 다 받아요? 엄마, 저번 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재산 전부를 동생에게 줄 생각을 해요? 이건 엄마와 저 사이뿐만 아니라 저랑 규민이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엄마의 그 결정 때문에요. 어머님, 정말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앞으로 그 재산의 얼마를 받을 만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희랑 서방님 불러다가 앞으로 내게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하시면 몰라도 이건 아니죠. 시작점이 공평하지 않다고요. 저희 앞으로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잘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너희 내가 재산 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나 보다. 왜 몰랐니? 그렇게 산적이 애들이라면 제일 먼저 이 집, 이 땅, 저 밭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거기다 저쪽에 도로 생긴다고 값이 오를 거라는 게 소문이 다 빠졌는데. 여기서 너희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너희가 땅값을 몰랐겠니?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니? 엄마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엄마로 남아있을 줄 알았어? 아니지. 지금까진 내 엄마, 내 시어머니로 남아있어 줬지. 그런데 내가 저번 그 일을 당하고 믿었던 아들에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도 똑같이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느끼기로는 규민이가 내 재산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너희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현정아, 너처럼 계산하면 부모로서 내가 자식인 주영이에게 받을 게 너무 많아. 너희가 지금부터 잘해도 내가 저놈 키웠을 때 해줬던 걸 깎는 것뿐이라고. 거기다 너희들 결혼하고 내가 받은 푸대접을 생각하면 내 재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내가 죽을 때가 되더라도
그때도 역시 내가 너희에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러다 저랑 규민이 사이에 싸움 난다고요.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도 자식들 다툼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도 도장 못 찍죠. 어쩜 규영이 너까지 내처를 똑 닮아가니?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넌 내가 한 말도 못 지키니? 내 가치관이라 기브 앤 테이크가 내 가치관이라. 이제까지 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어? 날 친구 집으로 생각한 년이 감히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가 도장 안 찍는다고 해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규민이한테 재산 넘겨줄 거다.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너희가 유류분 반환 청구 못하도록 내가 줄 거야. 아니면 벽에 똥칠을 하더라도 너희보다 오래 살아서 규민이랑 은경이에게 줄 거다. 그럼 너희가 어떡할 건데? 어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너네 지금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날 겁주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미 규민이도 내가 너희에게 당한 일들 다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규민이도 이 내용을 다 알고 내 재산 받기로 했어. 받고 나 모시기로 했다고. 네? 규민이 그 자식이 알고도 받는다고 했다고요? 아니,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나? 이 어디서 형을 두고 집안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해? 그럼 규민이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턴 더 잘하는 자식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규민이한테 전화할게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규민에게 화를 걸어 설득하게 하고 제게 잘하는 걸로 공평하게 경쟁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첫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동생의 생각을 돌리기에는 제게 한 행동으로 인해 형을 향한 규민이의 분노가 너무 컸다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그곳에 동생이 와 있었다는 거였죠. 첫째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방 한쪽에서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규민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못한 형을 찍소리도 못하게 누르기 시작했죠. 전화할 필요 없는데 나 여기 있어. 뭐야, 너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 너 진짜 형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엄마 재산 받겠다고 하지 말아야 했고, 지금 중간에라도 나와서 엄마 설득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와? 아, 너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 폭우 속에 어머니가 문막대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저 여자 편을 들어? 형, 제정신이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알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형 찾아가서 반쯤 죽이려고 했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형 반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손잡고 말리시는 바람에 형이 오늘 이 자리에 두 다리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진작에 반으로 접어버렸다고, 뭐? 이게 진짜 미쳤나? 아, 너 돌았어? 내가 아직 내가 널 형으로 생각하는 줄 아나 보지? 그래, 오늘 어디 동생이라는 놈한테 얻어터져 보자. 비실비실한 새끼, 이제까지 형이라고 참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야,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야야 좀이나, 너 왜 그래? 나 형이야. 아, 너 형이라고. 다가오지 마. 그만 다가오라고. 야야야. 목기가 부서져. 아, 그러다 진짜 목 잘못된다고. 아, 목 잘못되면 반신불수 되는 거 몰라? 어떻게 다치는지 난 잘 모르겠고, 형 말대로 반신불수 되기 싫으면 입 닥치고 각서에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럼 형 말대로 될 테니까?
형을 제압한 규민이는 도장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자기 형에게도 말이죠. 그러자 동생에게 힘으로 제압당한 첫째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고, 남편이 동생에게 당하는 걸 보고 겁을 잔뜩 먹었던 며느리 역시 각서에 도장을 찍게 됐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였습니다. 너희 혹시나 오늘 강제로 도장 찍었다고 다 신고 때는 우리 편에서 신고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말했지. 몇 년이 걸리든 어떤 방법을 해서든 내 재산 규민이에게 다 줄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 돈이 될 수 없게 할 거라고. 그러니 다른 방법이 있을까 머리 굴리지 마라.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 이제 너희와 나는 서로 더 이상 주고받을 것 없는 사이인 거야. 내 받을 것이 없으니 네가 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때, 현아? 내 가치관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럼 증여하면서 너희가 유류분 반환 청구 포기하겠다는 신고 법원에서 할 때 마지막으로 얼굴 보기로 하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자. 그동안 내 자식 역할하느라 수고했다. 너도 며느리 역할하느라 수고했고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만 보고 있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저는 둘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첫째와 며느리의 신고 거부에 대해 준비하며 둘째 아들에게 증여할 준비를 했죠. 다행히 제 강한 의지에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둘째에게 증여가 진행될 때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도 연락을 끊게 됐죠. 그렇게 저는 제가 낳은 자식 하나를 잃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슬프거나 가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놈은 그놈대로 잘 살아갈 테니 말이죠. 다만 자기 처를 선택해 저와 연이 끊겼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은 둘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둘러싸여 슬픈지도 모르겠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젠간 첫째가 보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쯤이면 첫째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네요. 안 차리고 자기 철과 자식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야 제 선택에 후회가 없을 테니 말이죠. 슬퍼해야 하는 이야기 같은데 무덤덤하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제가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네요. 제가 많이 모진 어머니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한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저도 제가 어떤 어머니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